문 좀 열어주세요. 저 윤호 씨 첫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귀 옆에서 울려대는 북처럼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른 목을 꿀꺽 삼키더니 눈을 들었습니다. 제 것보다 약간은 더 큰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죠. 저 김윤호 씨 아내분 되시죠? 저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윤호 씨 연인이었어요. 연인. 제가 그 단어를 따라 반복하자 여자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습니다. 남편 이름과 연인이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 들어온 건 결혼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 그 좁은 틈 사이로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검은 코트, 낡았지만 잘 다린 느낌. 곱게 말린 단발머리, 나이 들어도 관리하는 사람 특유의 윤기. 얼굴에는 굵게 팬 팔자주름과 눈가주름, 그리고 어디선지 모르게 익숙한 눈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용건으로 오셨는데요? 제 말투가 너무 공손한 게 오히려 더 무섭다는 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한 번만 잠깐만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남편하고요? 아니면 저랑요? 그녀의 시선이 잠시 제 어깨에 넘어 집 안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 다요. 저는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음이 나서가 아니라 웃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문을 쾅 닫아버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 지금 집에 없어요. 저 알아요. 안다고요? 네. 오늘 야근이라고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신다고 제가 알아요. 제 안에서 뭔가 하나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문자 한 통 보내지 않던 남편이 야근한다고 투덜거리던 그 사람이 이 여자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니. 제가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못하자 그녀가 급히 덧붙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윤호 씨 몰래 온 거예요. 윤호 씨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사이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만 하러 왔어요. 마지막이요? 네. 저 내일 새벽 비행기로 미국 가요. 아마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떤 결심 같은 걸 읽어낸 순간 저는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문을 닫아버리면 평범한 아내의 하루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평범한 하루는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결국 그 말을 하고 말았을 때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하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돌아오지 않았고 문은 끝까지 활짝 열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벗겨낸 구두를 가지런히 놓고 소파 끝에 아주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남의 인생에 발을 들여놓은 죄인처럼. 차 한 잔 드릴까요? 제가 형식적인 말이라도 꺼내지 않으면 이 기괴한 침묵이 우리 둘을 더 옥죄어 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래 있지 않을 거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떠나려고 이미 마음을 비운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의는 지켜야죠. 남편 옛. 여자라는 단어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매한 침묵이 문장 끝에 매달렸습니다. 옛 바보 같은 여자요. 그녀가 먼저 말을 이어줬습니다. 쓴웃음을 지으며. 그럼 물이라도 갖다 드릴게요. 제가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리려는데 그녀가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사모님. 사모님. 결혼하고 나서 남편 회사 사람들이 장난처럼 부를 때 말곤 거의 듣지 못한 호칭. 그런데 남편 회사 사람도 아닌 얼굴 처음 보는 여자가 그렇게 부르니 안 어색한 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 여기 온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모님이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주시면 전 그거 다 마시기 전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들어볼게요. 남의 집 초인종을 밤 9시 반에 누르게 만든 사연이 뭔지. 제 입에서 나온 시간에 저 자신이 더 놀랐습니다. 방금 전 시계를 얼핏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너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상황을 최대한 일반적인 일처럼 숫자와 말들로 틀을 씌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녀가 허리를 더 고추 세우고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 눈을 피해 테이블 위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호 씨가 회사 들어가기 전에 25살 때 만났어요.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25.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9이었습니다. 그 내해의 공백이 갑자기 아주 생생한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윤호의 머리칼, 웃음소리, 습관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이 여자. 그때는 둘 다 배가 고팠어요. 돈도 없고 미래도 잘 안 보이고. 근데 이상하게도 같이 있으면 덜 겁났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같이 있게 됐죠. 동거라도 했나요? 제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었는지 그녀의 눈썹이 순간적으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반지하 월세방에서요. 겨울엔 창문에 성에가 끼고 여름엔 곰팡이가 피는 집이었어요. 가끔씩 난방비 못 내서 전기장판 하나만 틀어놓고 둘이서 꼭 껴안고 잤어요. 그때는 그게 참 행복이었는데. 그녀의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과거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기분이 들까봐. 그래서요. 제가 서둘러 끊자 그녀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떠났어요. 남편을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밤중에 짐가방 하나 들고. 그게 제가 윤호 씨에게 지은 첫 번째이자 마지막 죄예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쯤 되니 그냥 내쫓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왜 지금 와서 고백하러 오신 건데요? 30년이 다 되어가는 일을.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모님 혹시 결혼하시고 나서 한 번이라도 이 사람 과거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수백 번이요. 제 대답은 놀랄 만큼 솔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망치듯 뱉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또 가끔은 그때 이 사람 옆에 있던 얼굴들이 궁금하다고 생각하신 적도 있으시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떠난 뒤에 윤호 씨 옆에 서게 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참 자주 궁금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남편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러 오신 거네요? 네. 남편의 새 여자가 아니라 마지막 여자를. 네. 우리 둘 사이에 이상한 동지가 된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내내 눌러 참던 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아세요? 당신이 여길 온 거. 모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남편이 당신 얘기를 한 번이라도 제게 한 적이 있냐고요.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젓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사람 그런 거 말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네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그 떨림을 느꼈는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사모님,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가방을 열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다 해지고 겹겹이 접힌 자국이 깊게 패인 오래된 편지 봉투. 가슴이 순간적으로 싸늘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윤호 씨 편지예요. 저한테 보낸 건데 제가 답장을 못했어요. 언제 건데요? 26살 겨울. 제가 떠나고 나서 딱 1년 뒤. 잠깐만요.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을 떠나고 1년 뒤에 남편이 이 편지를 보냈고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그리고 이 편지는 사모님이 읽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손등 위에 올라온 굵은 혈관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굴곡처럼. 왜요? 그걸 제가 왜 읽어야 하죠? 받는 사람도 당신인데. 이제는 사모님이 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한마디가 마음 어딘가를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남편 옆에 서 있는 사람, 남편의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개고 출근길에 넥타이를 매주는 사람. 지난 3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분명 저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이미 다 번져버린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몸에서 무언가가 확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봉투 위에 이름을 따라 부르자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 이름이에요. 저는 희정이에요. 남편이 요즘엔 저도 이름으로 잘 안 부르는데. 그래요? 그 사람 예전엔 이름 참 잘 불러줬는데. 그만요. 제가 예상보다 날카롭게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안의 질투와 분노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씁쓸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녀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더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편지를 제가 읽으면 오늘 이야기는 끝나는 건가요? 편지를 다 읽으신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고 나면 바로 나갈게요. 다시는 안 올 거고요. 뭘 말씀하시겠다는 건데요? 그건 편지를 읽으시고 나서요. 그 전에 말하면 사모님이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집안으로 들인 이상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야 한다는 책임 같은 게 어깨에 얹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낡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수진 씨는 시선을 떨군 채 양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속지에는 푸른 볼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제가 잘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장 보러 가는 메모에서 우리 아들 학교 알림장에 쓰던 그 글씨. 수진아. 이 편지가 내게 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안 쓰면 미칠 것 같아서 쓴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윤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게 반말을 하는 남편의 글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여보, 이것 좀 사야겠다 같은 말뿐이었는데. 너 떠나고 나서 한동안 난 내가 화장실 간 줄 알았다. 기어이 내가 없는 걸 안 건 그날 밤 추워서 내 쪽으로 발을 뻗었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 자리를 만졌을 때였다. 제 머릿속에 보지도 못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방, 허옇게 성에 낀 창문, 낡은 이불, 그리고 혼자 발을 뻗는 젊은 윤호. 나는 내가 왜 떠났는지 아직도 모른다.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야 내가 덜 밉겠지. 나 때문에 떠난 거면 내가 너무 밉고 나랑 상관없이 떠난 거면 내가 너무 미울 테니까. 눈물이 한 방울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놀라 손등으로 훔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잉크가 묻어있는 글자들이 더 번져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제 편지에 사모님 눈물이 먼저 떨어지게 해서.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지만 대답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닌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네. 결혼해서도 이사 가면서도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도 계속요. 결혼까지 하셨네요. 네. 저도 제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사모님처럼. 그녀의 눈빛 속에 잠깐 스친 공감의 기운이 이상하게 마음을 찌르듯 했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알고 있다는 듯한 감각. 계속 읽으세요. 끝이 다가갈수록 더 사모님 이야기 같아질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종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랑 살던 그 반지하를 곧 나간다.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고 월급도 조금 오른다고 한다. 위에 햇빛 잘 드는 방 하나 구해서 올라갈 거다. 거기엔 내 옷장 2자리도 비워둘 생각이다. 들어올 거면 언제든지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글씨가 이 부분에서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안 들어오면 나 혼자라도 잘 살아볼게. 대신 한 가지 약속만 해라. 나중에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치면 모르는 척하지 말고 내 이름 한 번만 불러라.
그럼 그날 하루는 덜 미워하면서 버텨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문장에서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면 이름 한 번만 불러라. 그게 지금 이 밤 우리 집 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오늘 그 이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제가 눈을 뜨며 묻자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계속 모르는 척 해왔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사모님께 그 약속을 돌려드리러 온 거예요. 돌려준다니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윤호 씨를 모르는 척 할지 아니면 이름을 불러줄지 사모님이 정하시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연애담을 나누러 온 것도 아니고 남자 하나 두고 질투 싸움을 하러 온 것도 아닌 듯한 분위기. 이 방문은 그런 종류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그녀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사람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진짜 이유는 예전에 도망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에요. 그럼요? 윤호 씨 많이 아프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름도 병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단어 하나가 공기를 확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떨렸습니다. 수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알고 계시네요. 당신은 어떻게? 제가 말했잖아요. 윤호 씨랑 아직 사이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그래도 저한테 한 번은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연락? 네. 한 달 전에요. 아주 오랜만에 20회가 넘도록 한 번도 울리지 않던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말이 내 안으로 얼음 덩어리처럼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이 회사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오던 날 중 어느 하루. 그날 그는 어느 새벽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져 잤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 들어서 회식이 힘들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날 그 사람 많이 취해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울더라고요. 울었다고요? 우리 남편이? 네. 사모님이랑 사시는 분 맞아요. 울 줄 모르는 척하는 사람. 근데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한테 부탁 하나를 했어요. 부탁. 제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언제 한번 집 앞에만 와달라고. 자기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멀리서 사모님이랑 사시는 거 한번 보고 가달라고. 왜요? 그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가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면서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8번, 9번 들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지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남편 부탁 때문에? 처음에는요. 근데 오늘 집 앞까지 와서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윤호 씨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질투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을 돌아와 내려놓는 사람의 평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질문 하나만 드리고 나갈게요. 질문이요? 네. 그게 제가 굳이 여기 들어온 이유니까요. 저는 봉투를 꼭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묻겠다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미 어렴풋이 짐작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오늘 밤 이후 제 삶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도. 수진 씨는 한 번 더 숨을 가다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네. 윤호 씨랑 행복하세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꽉 눌러놓았던 서랍들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투박한 손, 점점 더 느려지는 걸음, 약봉지가 늘어나는 식탁, 병원 진료실에서 들었던 병명, 그리고 그걸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던 제 얼굴까지.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느 쪽을 진실로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 집에 들어온 뒤 가장 솔직한 제 대답 같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침묵을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제 마음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사모님이 행복해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요? 어떻게요? 제 목소리에 놀람과 경계가 뒤섞여 묻어났습니다. 제가 떠나서 무너뜨렸던 사람인데요. 이제 한 번쯤은 떠나기 전에 세워주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 기묘한 밤의 진짜 시작이라는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맞게 될 파도의 아주 얇은 물결 한 줄기였던 것처럼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오늘 밤 이 낯선 여자의 입에서 나올 다음 이야기가 제가 30년 동안 믿고 버텨온 결혼 생활의 모양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세워준다니 무슨 말씀이신데요? 제가 묻자 수진 씨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 있던 몸을 아주 천천히 앞으로 숙였습니다. 마치 제가 도망가기 전에 먼저 손을 뻗어 잡아두기라도 하겠다는 듯 그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사모님, 혹시 윤호 씨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사모님이 아시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제 말이 끝나기 전 그녀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윤호 씨가 저한테 말한 게 하나 있어요. 사모님한테는 차마 말 못하겠다고.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 같은 게 울렸습니다. 듣지 마. 알아버리면 돌아갈 수 없어. 그런 목소리들이 쉴 틈 없이 속삭였지만 이미 한 번 열린 서랍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말해보세요. 제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듣겠다고 했잖아요. 수진 씨가 입술을 한번 앙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의 모서리를 살짝 문지르며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윤호 씨 병 사모님이 알고 계신 단계보다 2단계 더 진행됐어요. 2단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깨가 스스로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뼈가 무게를 견디다 못해 툭 꺾여버린 것처럼. 그럴 리가 없어요. 병원에서 사모님께는 지켜보자 정도로 말했죠. 맞나요? 정확했다. 너무나 정확했다. 그 사람이 왜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달싹거리자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무너질까 봐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자신 때문에 사모님이 무너지는 것.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달달 떨었습니다. 불쑥 튀어나오지 않으려 애쓰던 진실이 드디어 문을 박차고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겨우 뱉은 말이었다. 한 달 전 그날 밤이요. 그래서 그날 당신한테 전화해서 울었어요? 네. 거실 공기가 갑자기 아주 작게 들썩거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내 패를 손으로 움켜쥐고 쥐락펴락하는 듯한 답답함. 그날 그 사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수진 씨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다시 올렸다. 희정이는 나 없는 세상도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더 일찍 떠나는 게 덜 괴로울까? 숨이 완전히 멎었다. 목구멍이 막혀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려도 공기가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말도 안 돼요. 저한텐 그런 기색 한 번도. 그러니까 사모님이 몰라야 하는 얼굴은 저한테 보여준 거죠. 사모님한테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 저한테는 잠깐 무너져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녀의 말이 비난처럼 들릴 법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의 단단한 외피 밑에 숨어있던 작은 균열을 누가 먼저 발견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냐는 생각만 들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군요. 맞아요. 사모님이 지금부터 알아야 할 걸 그 사람이 죽어도 말 못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손가방에서 조그만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까 편지 봉투보다 훨씬 새 것이고 얇았다. 이건 제가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뭔데요?
수진 씨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제 앞에 내려놓았다. 윤호 씨가 지난달에 쓴 유서예요. 유서? 세상이 한순간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다. 아니, 기울어진 세상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았다. 아직 사모님에게 건네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아직은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모님은 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신 이어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사모님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더 빨리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왔어요. 나는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데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왜 당신이 이런 걸 들고 있는 건데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사람이 저한테 맡겼어요. 맡겼다고요? 사모님이 평생 이 봉투를 안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때에 건네달라고. 적당한 때라니 적당한 때라니요? 사모님이 혼자서 버틸 수 있을 때요. 가슴 어딘가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모르냐면요. 나는 비웃듯 짧게 숨을 내뱉었다. 저는 혼자서 못 버텨요. 알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있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았고, 그 사람이 웃으면 아침이 좀 더 밝았고, 그 사람이 숨만 쉬고 있어도 제가 숨 쉬는 이유였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더 말을 잇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당신한테 맡겼어요? 왜 나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냐고요? 내 말에 담긴 원망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수진 씨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모님을 사랑해서요.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약한 얼굴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 성격이고 사모님이 몰라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알고 있다고 해도 보여줄 수 없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녀는 손을 포개 잡은 채 손등을 오래 문지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그 사람과의 과거 때문에 그 약한 얼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과거고 사모님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계속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부터는 사모님이 그 약한 얼굴을 받아줘야 해요. 제가요? 네. 근데 어떡해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흰 봉투를 제 쪽으로 조금 더 밀었습니다. 이걸 먼저 열어보세요. 나는 손을 내밀었지만 바로 봉투를 집지 못했다. 손끝이 봉투 모서리를 스쳤을 때 심장이 아파서 손을 바로 떼고 싶어졌다. 지금 여기서 열어도 돼요? 그럼요. 아니면 제가 나간 뒤에 혼자 읽으셔도 되고요. 선택은 사모님 몫이에요. 그녀는 등받이에 살짝 몸을 기대며 낮게 말했다. 다만 제 생각엔 지금 읽는 게 나을 거예요. 사모님 혼자서는 이 첫 페이지 버티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나는 봉투를 손에 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다. 읽어요. 괜찮아요. 여기 제가 있으니까. 수진 씨의 말은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남편의 과거를 품고 있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보다 더 침착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만 들어 있었다. 근데 그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희정아, 미안하다. 너보다 내가 먼저 떠나게 될 것 같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세계가 아주 조용하게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수진 씨가 손을 뻗어 나보다 먼저 종이를 잡았다. 괜찮아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 첫 문장만 알면 돼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종이 위가 아니라 내 무릎 위로 떨어졌다. 왜 이걸 왜 당신이? 말끝이 흐려졌다. 울음이 울음인지 숨인지 구별도 되지 않았다. 수진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이건 끝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다. 이건 시작 얘기예요. 무슨 시작이요?
사모님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건지 그 시작.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아니라 사모님이 만들어야 하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면. 오늘 밤이 지나면? 네. 윤호 씨 곧 오실 거예요. 내 심장이 다시 크게 뛰기 시작했다. 남편이요?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30분 전에 이미 이 근처에 도착하셨어요. 도착? 그럼. 사모님이 저랑 이야기하는 동안 그 사람 집 앞에서 몇 번이나 걷다가 멈췄을 거예요. 전화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수진 씨는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사모님도 느끼셨죠? 이 공기. 이 집안의 긴장. 나는 숨을 삼켰다. 이제 곧 들어올 시간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각.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띠릭.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발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심장은 마치 새로 태어나는 사람처럼 낯설게 크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관문이 열리고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거실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동안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윤호의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렸다. 마치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집과 나 사이에 남은 모든 거리를 한 걸음씩 확인하며 건너오는 사람처럼. 나는 울음을 겨우 삼킨 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되도록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수진 씨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놓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그림자가 거실 입구에 도착했다. 여보? 윤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그보다 훨씬 낮고 쉰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하루 종일 그의 마음과 폐를 주물러 놓은 사람처럼. 힘이 빠진 목소리.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다. 현관 불빛 아래 윤호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출근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목덜미까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띈 건 그의 표정이었다. 깊은 죄책감, 두려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뒤엉켜 한 사람의 얼굴이 버티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그 좁은 얼굴 위에 걸려 있었다. 여보, 왜 그래? 울었어? 그가 한 발 내딛자마자 내 눈가에서 멈춰있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왔어? 내가 겨우 내뱉은 말은 그저 그 두 글자였다. 윤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상태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나를 바라보다가 뒤늦게 거실 안에 있는 또 한 사람을 보았다. 수진.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수진아? 남편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는 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수진아는 그저 옛 연인의 이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 한 자락에 묶어두었던 미처 끝내지 못한 문장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작은 질투가 비명처럼 튀어나왔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감정이 그 모든 걸 덮어버렸다. 그의 목소리였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안에 들어있던 슬픔과 죄책감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윤호 씨. 수진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오랜만이에요. 윤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방을 바닥에 털썩 내려놓았다. 여긴 어떻게? 당신이 전화해서 오라고 했잖아요. 수진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건 그날은 그냥 술김에. 그래요. 술김이었죠. 근데 진심이었어요. 윤호는 고개를 내리깔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크게 들썩거렸다. 나는 그 단 한 장면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이미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다. 스스로만의 병, 스스로만의 공포, 스스로만의 끝을 혼자 받아들이느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걸. 수진 씨가 조용히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여기 온 이유 아시죠?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서 내가 3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다. 두려움,
분명한 두려움. 여보. 그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소파 등받이를 꽉 잡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거의 숨이 멎을 뻔했다. 여보, 미안해. 뭐가?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뭐가 미안한데?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나 진짜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무너질까봐 그랬지?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그거야. 그래서 당신 혼자 울고,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유서도 쓰고, 심지어 혼자 옛 여자한테 전화해서 울고 그랬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음은 겨우 참았다. 여보, 그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드디어 내 안에서 그동안 눌러 참고 있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듯 튀어나왔다. 왜 안 했냐고. 나한테. 나는 당신 아내야. 당신하고 평생 같이 살겠다고 한 사람이라고. 윤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말하면 내가 더 불행해질까봐.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 씨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거예요, 사모님.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이 평생 사모님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온 이유. 윤호가 수진 씨를 향해 힘없이 말했다. 말하지 마, 제발. 이제는 말해야지. 수진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오래된 문 하나를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윤호 씨. 사모님은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윤호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보.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움켜쥐고 조금 뒤로 뺐다. 그 순간 윤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내가 평생 봐온 그 사람의 얼굴 중 가장 어린 얼굴이었다. 마치 25살의 그때로 돌아간 사람처럼. 여보, 나 무서워. 그 말 한마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을 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자 내가 먼저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감싸 올렸다. 여보, 이제 말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솔직하게. 나는 다 들을 준비돼 있어. 윤호가 눈을 질끈 감았다. 입술이 무겁게 떨렸다. 나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숨조차 잊어버렸다. 몸이 너무 빨리 망가지고 있어. 병원에서는 최대한 말 아끼더라. 근데 나는 알아. 내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윤호가 고개를 떨어뜨리자 눈물이 바닥에 닿아 작은 소리가 났다. 툭, 툭. 그래서 너한테 말 못했던 거야. 내가 없어질 걸 아는 사람 옆에서 너무 오래 웃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가슴 속 무언가가 찢어지듯이 아팠다. 여보. 나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의 이마에 천천히 내 이마를 붙였다. 나는 혼자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어. 내가 당신 받아줄 테니까. 윤호의 숨이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수진 씨가 조용히 일어났다.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참 이상한 미소였다. 질투도 미련도 후회도 없는 미소. 마치 오래 걸어온 길 마지막에 드디어 내려놓을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미소. 수진 씨. 내가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사모님. 이제부턴 제가 아니라 사모님이에요. 그 사람 옆에 서 있을 사람. 그녀는 윤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잘 살아. 이제 진짜로. 그 말에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일 뿐이었다. 수진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잠시만요. 그녀가 뒤돌아보았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지만 진심이었다. 아니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사모님한테 고마운 거예요. 윤호 씨 옆에 있어줘서.
그게 내가 못한 일이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우리를 바라본 뒤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며 딸깍 작은 잠금 소리가 울렸다. 집 안에는 나와 남편 그리고 우리가 버텨야 할 남은 시간이 전부였다. 윤호가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여보, 나 무섭다. 정말 무서워. 나는 그의 등을 꼭 안았다.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둘이니까 괜찮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절벽의 가장자리라는 걸. 그리고 나는 남편의 어깨를 잡고 있는 내 손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다는 걸. 남편이 내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볼은 조금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보인 건 오랜 시간 혼자 버티느라 생긴 작은 주름들과 그 사이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10개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보. 윤호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등을 덮었다. 나 이제 어떡하지? 그 질문은 내게 묻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은 세월을 어떤 얼굴로 버텨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 나는 그 손을 천천히 감싸주었다. 이제부터는 혼자 생각하지 마. 그의 시선이 천천히 내게 돌아왔다. 같이 생각해. 같이 겁먹고, 같이 울고, 같이 버티고. 그렇게 하자.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내 표정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읽어보려는 사람처럼.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까지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싶었기 때문에. 여보. 윤호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어졌다. 정말 나랑 같이 버텨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앞으론 더 많이 힘들어질 텐데. 그럼 더 많이 도와줄게. 아무리 그래도 언젠가는.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뒤를 들은 것처럼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응. 그날이 와도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에 윤호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서 눈물이 다시 맺혔지만 그 눈물은 아까와는 달랐다. 공포가 아니라 조금은 안도의 기운이 섞인 눈물.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소파 옆으로 자리를 옮기며 말했다. 여보, 여기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윤호는 내가 잡아 이끄는 대로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의 숨은 가쁘지 않았지만 마치 마음이 버거워 숨을 가다듬는 사람처럼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했다.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다. 손에 잔을 쥔 채 돌아오는데 윤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오늘 내 얼굴 보기가 무서웠어. 왜?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숨겼으니까. 너한테 너무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의 앞에 앉았다. 여보, 그건 죄가 아니야. 아니야. 널 속였잖아. 속인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지. 윤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럴 수 있어. 나도 알아. 사람 마음이 항상 강한 건 아니니까. 그는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아주 어린 아이처럼, 지친 아이가 겨우 안정을 찾은 순간처럼. 내가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문 던지고 집 나갈까? 그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알아. 근데 여보, 나는 당신이 뭘 숨겼는지보다 이제부터 뭘 같이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 나는 남편의 두 손을 잡아 천천히 내 무릎 위로 얹었다. 당신이 병을 이겨내든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든 나는 그 옆에서 같이 해야 해. 윤호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다. 여보, 나 아프다는 말. 너한테는 절대 못할 줄 알았어. 그래. 근데 그건 틀렸지. 응, 틀렸어. 남편이 내 어깨에 천천히 머리를 기댔다.
나는 그의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나한테 말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그 순간 윤호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마침내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상태가 지켜봅시다가 아니라 이미 치료가 늦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아주 천천히 진행되던 병이 최근 몇 개월 사이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의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가락을 떨리지 않게 잡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고?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아. 뭘? 당신이 좋아하는 거. 지금까지 미뤘던 거. 하고 싶지만 겁나서 못한 거. 그런 것들. 윤호가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예를 들면 여행. 당신 그거 맨날 얘기했잖아. 바다 보러 가고 싶다고. 남편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건 그냥 말이었어. 말이 아니지. 원래 사람이 진짜 가고 싶은 데는 술 먹으면 자동으로 말이 나오거든. 윤호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약하고 너무 오래 참다가 겨우 나온 웃음 같아서 내 심장이 찌르듯 아팠다. 그래. 우리 가자. 바다 보러. 남편은 웃다가 갑자기 울컥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보. 나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아 자신 있게 말했다. 나도. 그러니까 우리 둘 중 누구라도 혼자 먼저 떠난다는 생각하지 말자. 윤호의 눈가에 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알았어.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저 따뜻함만으로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남편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근데 수진이는 잘 갔지?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응, 잘 갔어.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게, 뭐라고 했더라.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너한테 이제 진짜로 잘 살라고 했어. 윤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 참 고맙네. 응. 그리고 또 한 말이 있어. 윤호가 나를 보았다. 뭐라고?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사모님이 아닌 아내가 당신 옆에 있을 거라고. 윤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머리를 다시 감싸 안았다. 여보, 우린 오늘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남편은 이 말을 내 어깨에 묻으며 작게 말했다. 응. 오늘부터 다시.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스쳤다. 낮게 울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새벽을 데려오는 듯 했다. 오늘 밤 누군가의 옛 사랑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은 우리의 오래된 상처 위를 한번 스쳐가고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은 건 아픔이 아니라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희망 같은 것이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여보, 우리 내일 병원 같이 가자. 남편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정말 같이 가줄 거야? 당연하지. 무서워도? 응. 힘들어도? 응.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랑 같이 겪을 수 있다면 뭐든 괜찮아. 남편은 눈을 감고 내 손등에 입을 살짝 대며 말했다. 여보,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나는 그의 손을 감싸쥐고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와준 거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아주 오래 앉아 있었다. 절망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희망이 아주 작은 불씨로 피어올랐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이 밤 남편의 옛 연인은 우리의 과거를 흔들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 왔다는 걸. 나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앞으로의 시간 천천히 같이 걸어가자. 윤호는 내 품에서 작게 속삭였다. 응, 천천히.
근데 절대 혼자 가지 마. 그래. 둘이 같이 갈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오늘의 긴 밤을 조용히 지나보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남편의 남은 시간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희망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어떻게 걸어갈지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